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만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시장이 8천을 찍고 이렇게 급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뭐 채권 금리 상승 뭐 이런 우려들이 조금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선은 금리 발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영국 금리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 30년물 금리가 5% 넘어간 게 사실 워닝을 줬죠. 네. 경고를 계속 줬는데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랠리를 단기에 좀 많이 간 것도 원인이 됩니다. 네. 물론 한국 시장이 특히나 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높게 오르기도 했고 반도체 열풍을 통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 가격들이 꽤나 이제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네. 느낌을 많이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유가 부분에 대해 중요해서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들이 뭔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네. 나온 게 없죠. 네. 제대로 나온 게 없고 예. 오늘 오전만 해도 WTI가 103달러 수준까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 상승 그리고 최근에 뭐 PPI나 다른 어떤 경기 지표가 발표됐을 때 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이거 금리 인하는 차치하고 오히려 인상 쪽으로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이제 포지션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페드 의장이 아무래도 케빈 워시가 페드를 좀 장악하기 좀 어렵지 않나? 계속적으로 뭐 대차 대조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페드 의원들이 몇 명이 좀 약간 뭐 경고성을 날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좀 반대한다는 입장. 네. 그러다 보니까 페드에 대한 장악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금리 인하도 좀 쉽지 않고 오히려 인상 확률도 높아지고 이제 30년물이 5% 넘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4.5% 기준점을 좀 넘어가다 보니까 물가 지표도 올라가는 게 좀 심상치 않고 케빈 워시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조금 시장이 이제 경기나 이런 쪽에 좀 영향이 좋지 네. 않을 수 있다. 이 경로가 이제 오버랩이 딱 돼버린 거죠. 거기에서 결국 이제 금리 부분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두드려 맞는데 결국 기술주라든지 오늘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은 아무래도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아주 대형 빅테크들이 결국 이제 FCF라고 해서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아직은 플러스권에 있지만 급격하게 하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빌려서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빅테크들이 금리가 인상되는 분위기로 가고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바닥이 나는 상태고 그럼 추가적으로 과연 투자를 강하게 세게 많이 그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못하게 됐을 때에는 수혜를 받았던 메모리가 좀 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메모리 관련 주식들이 200일 이평선보다 지금 50%, 60% 정도로 이격이 벌어지니까 역사적으로 1990년대 이후로 두 번밖에 없었던 기술적인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도 계속 있었던 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접어들면서 지난주에 8천을 넘었다가 이제 좀 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워낙 상승을 주도해온 상태였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날 급락을 했고 이게 이제 또 이 뒷부분에 뭐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파업얘기도 있고 당분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주말 사이에 노무라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네. 또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약간 안도감을 줬는데 그 논거가 뭔지를 한번 좀 보죠. 네, 뭐 노무라가 사실 눈에 띄게 올린 것도 있지만 JP모간도 맞아요. 아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48만 원까지 또 올리면서 글로벌 IB 두 곳이 지금 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 물론 뭐 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 파업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무라의 목표 주가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는 2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하이닉스도 그만큼 상승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개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노무라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AI 시대 메모리 산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TSMC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거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새롭게 말하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에서 간단한 이런 입력을 넣어가지고 뭐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영화 뭐 해? 이렇게 물어보던 것들이 이 거대 추론 시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어떤 명령이나 문장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 AI 추론 시대로 바뀌면서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인 슈퍼 사이클로 진입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과거에는 메모리 업황이 단기 사이클로 접어들었는데 그게 메모리의 대부분의 수요가 7, 80%가 이제 B2C 그러니까 PC라든지 스마트폰 이쪽이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확 늘어날 땐 좋다가 갑자기 좀 주춤해지면 또 마이너스 적자로 대규모로 소위 나기도 이제 하고 사이클 산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그때 사이클과 당연히 다른 구조적인 성장 국면 그러니까 B2B로 변한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AI 서버가 한 70%까지 들어들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사이클론을 이야기했던 PC나 스마트폰의 어떤 구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구조로 이야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챗GPT 출시 이후에 AI 관련된 산업 중심이 뭐 트레이닝,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으로 가니까 앞으로 추론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24시간 추론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추론 학습이 돌아가면서 결국은 뭐 결제라든지 기획이 알아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되는 초입 성장 국면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틱 AI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단순하게 물어봤던 거 요즘에 뭐 영화 뭐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던 게 이제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장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로봇 산업이 들어올 때 앞으로 성장률이 얼마고 그에 따라서 구조적인 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어떤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물어보게 되니까 이런 추론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사용됐던 메모리 내용들이 일부 이제 메모리에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다시 그걸 물어봤을 때 땡겨올 수 있는데 복잡하고 규모가 큰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용량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사용량 증가와 함께 소위 말하는 그게 KV 캐시, 키밸류 캐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게 너무 크다. 이제 그게 되는 것이고 그게 과거에 이제 KV 캐시를 이만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효율성이 넘어지면서 그러면 메모리가 필요 없나? 뭐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아니다. 복잡화되는 것은 효율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것은 더욱더 폭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단순하게 질의응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 30개 정도 토큰이 필요했다. 챗GPT에서. 근데 1시간 영상 생성을 하는 데는 1억 개의 토큰이 필요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요구량은 급증되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무라의 관점은 5년간 메모리 수요가 수천 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업계의 공급은 같은 기간 한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를 할 텐데 전반적으로 수요가 수천 배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장기적인 구조적인 공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조 투자 자체가 메모리 중심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게 단기적인 사이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간다는 점 때문에 과거에 PBR에서 PBR 구조로 넘어가면 한 8배 정도 줘도 되겠네. 지금 우리가 해외 쪽에서 받고 있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지금 메모리 가격들이 지금 9배, 10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TSMC는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밸류를 줄 때 한 8배, 10배 정도 주게 되면 한 50만 원 원전이 나오는 거 아닌가? 현재 구간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구간이 싸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무나가 삼성전자는 59만 원, 이제 하이닉스는 400만 원을 목표가 올렸는데 뭐 그대로만 간다고 하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덮고 있으면 그죠. 이 주가라는 게 하루에 삼성전자 25만 원, 그 다음 날 27만 원, 28만 원, 30만 원 이러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코스피 10,000포인트 가는 거죠, 바로.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엄청 이제 흔들어대니까 늘림이 있죠. 그죠. 네. 이제 끝난 거 우리 조심하자 그랬잖아. 맞습니다. 이런 네. 때인가 하면서 다들 메모리를 부르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네. 이제 온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당면한 파업이 문제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파업을 좀 가기 어렵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더 좋은 거냐? 뭐 이런 로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자 하이닉스 공이 둘 다 좋긴 하죠. 네. 네, 근데
4월 달만 놓고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60% 정도 이상 올랐고요. 네. 한 달 동안만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 올라왔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파업의 이슈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늘렸죠, 삼성전자가. 네. 예. 전자도 좋은 상황에서 음. 파업 때문에 만약에 전자가 파업을 실제하게 되면 아마 메모리 관련된 출하량이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봤고,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는 전체 영업이익의 15%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우려 섞인 아주 극단적인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죠. 네. 15%면 작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서 마진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좀 더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간 것은, 자, 출하량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가고 있는 하이닉스가 그 부분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갈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면서 상승폭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익률 구간이 많이 달라졌는데, 자,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파업 관련된 이슈가 아무튼 지금 확정적으로 뭔가 타협을 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지금 다른 IB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성과급을 주더라도 이 그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니까 해결은 될 것인데, 성과급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생돈 주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자사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차피 소각을 할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그 자사주를 좀 활용해서 나머지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돈 가지고 내주는 것은 아니니까 주주와는 50%에 대한 약속은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전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변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일부 출하가 좀 주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성과급 재원으로 몇십 조가 나가게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면서 일부 성과급 재원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OP 마진이 15% 영향을 받고 감익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히 좀 과도하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 이유에 관련된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굉장히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너무나 JP모건의 이런 이야기들, 목표주가 대거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보다 2배 정도 갈 수 있는 목표주가 충분히 가능하다. 나오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정부에서 좀 나서면서 조금 중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법원 판결이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설비 투자 관련해서 뭔가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노동자 행위를 하되 이 설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서 뭐 평상시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출하 문제가 없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더군다나 뭔가 영향을 줬을 때, 심대한 영향을 줬을 때는 아마 니네들에게 또 배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되면서 사측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방향이 나오면서 결국은 완벽한 어떤 뭐 공장이 멈추거나 이런 게 되지 않은 쪽으로 법원 판결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좀 강경하게, 과격하게 뭐 뭔가 제조 라인을 멈추면서까지 뭔가 하기에는 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사측에서 결국은 정부가 또 중재안까지 들어가게 되면 30일 동안의 파업이 이제 안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재안이 되면 뭐 어떤 결정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질 텐데, 그 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노조도 그것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의 중재안이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중재안이 노조에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까? 극단적으로 노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걸로 갈 것인가 부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기고 있을 때. 그러면 이러면 정부도 그렇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상안을 내서 차라리 지금 받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설비 투자 가동률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두 번째는 정부 정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노조가 극단적으로 본인들이 생떼 부리면서 그걸 다 요구하는 것들이 지켜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튀어오르고 하이닉스가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여러 전방위 산업 쪽으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는 요즘은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 부분을 이제 우려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노조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서로 못한다는 건 협상 끝까지 가는 거죠. 네. 막판에 이제 파업 전에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파업 관련해서 흔들리면 계속해서 사면 된다,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기회를 몇 차례 줬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눌렸을 때 갔기 때문에 키를 맞춘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대적인 그렇죠. 파운 이슈가 퍼포먼스는- 해결되면 그렇죠. 또 유리한 거죠. 네, 그죠? 상대적인 네.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가 4월 달만 60%가 넘게 올랐으니까 삼성전자가 20% 따라가긴 했으나 상승폭이 너무 갭이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4월 말 기준을 봤을 때는 PER과 PBR이 거의 비슷한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졌고요. 더군다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순수한 이제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파운드리의 턴어라운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보이는 분위기니까 TSMC의 밸류도 일부 좀 쳐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본적으로 PER이 6배이긴 하지만 그러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TSMC의 뭐 25배 정도 되는 TSMC의 약간의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좀 적용을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좀 프리미엄이 좀 붙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키 맞추기 부분에서는 좀 덜 갔던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다시 5월달 지금 현재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좀 더 아웃퍼폼을 단기로 좀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전닉스는 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하루 정도 샀던 거 이런 것 말고는 외국인의 매도 상당 부분은 이제 반도체인데 외국인의 순매도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들의 힘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 네, 첫 번째죠. 그 외국인들이 판 이유는 이제 한두 가지 들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금리 발작, 어떤 기준점, 지켜져야 될 기준점이 좀 더 돌파가 되면서 이제 시장의 우려를 금리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도 뭐 미국 시장에서도 던졌으니까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파는 이유가 셀 코리아나 셀 반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뭐 최근에 계속 접어들면서 외국인들 판 걸 보니까 거의 120조 원을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120조 원을 팔았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한국에 대한 지분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120조 원을 팔고 있는데도 한국 시장의 지분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서 그만큼 이제 비중이 그렇죠. 커졌다는 거죠. 네, 예, 예. 주가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높게 올라갔던 거예요. 팔고 있는데도 음. 불구하고 계속 지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것이 외국계에서도 결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있을 텐데 그 비중을 초과하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리밸런싱 차원의 비중의 조정 이런 것들로 팔다 보니까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너무 빨리 높게 오다 보니까 팔아도 한국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매도가 나오는 국면이 좀 나타나면서 개인들이 그걸 받아내고 기관도 일부 이제 뭐 ETF라든지 다른 쪽의 금융 투자도 조금 물론 뭐 지난주 후반에는 좀 파는 국면이 보였지만 그것은 ETF의 약간의 리스크 조절 차원에서 아마 개인들이 좀 팔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좀 받아내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패시브 자금이나 그다음에 라운드 힐 그 반도체 메모리 ETF 이런 것들은 계속 그 과정에서 또 수급이 꽤 많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사는 EWY는 좀 빠지긴 했는데 많이 들어왔다 조금 빠졌지만 메모리만 사는 ETF는 계속 가격이 올라왔어요. 수급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급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다 파는 게 100% 파는 것도 아니고 파는 쪽이 좀 크게 나오지만 사는 외국인도 있다는 점도 메모리 전문 쪽도 있고요. 레버리지 ETF가 또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들도 사야만이 팔 수 있으니까 초기에 또 5월 27일인가요? 또 네.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들어오면 또다시 수급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좀 유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라브라스라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주식도 올라가면서 좀 과열 국면에 있다. 이거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말도 있는데다가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날 이제 상장을 상장하죠. 예. 이야기 되죠. 수급을 그게 좀 뺏어가죠. 수급적인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상장되면 어마어마한 어떤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투자가 거기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오른 거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팔아서 넘어가야지라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부분 하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 하나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IPO가 수급적인 좀 불리한 여건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것은 하반기 6월부터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부정적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네. 꽤 탄력적으로 오죠. 네네. 이번에는 단순 반등이 아닌 것처럼 몰랐는데 또 이제 좀 조정받아서 SDI를 KRX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 한 20%까지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가 또 이렇게 안 좋아서 다시 밀리는 걸까요?
우선은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음.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이 타격을 좀 받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2차 전지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네. 뭐 땡겨오거나 아니면 기존의 돈을 또 쏟아부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좀 기술주나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도 상당히 좀 금리에 민감한 섹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조금은 최근에 금리 발작에 의해서 좀 안 좋았고요. 두 번째는 꽤 바닥에서 2차 전지도 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과거 고점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꽤 맞아요.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아지면서 뭐 좀 많이 올라왔다,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개념도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전통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가 뭐 별로 얻은 건 없기는 한데 뭐 분위기 자체가 일단 나쁘진 않았다는 거죠. 8년 동안 반복되어 온 스토리예요. 미중과 일단 뭐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하락하는 것은 결국은 역시나 고멀티플이 있는데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 간의 화해 무드가 됐을 때 결국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중국 시장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난번 뭐 미중의 지도자 간의 화해 무드 싸우지는 않더라도 일단 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센티적으로 약간 배터리 산업이 이러한 어떤 센티적인 약간 부정적인 이슈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걸로 보이긴 합니다. 역시 고멀티플 관련해서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탈중국 논리에 기초해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화해 무드가 결국은 좀 악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차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했던 중국의 미국의 배터리 시장 진출 허용 자체가 회담에서 의제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것은 너무 이제 소설 같은 생각으로 주가를 좀 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단기 협상 결과와 또 무관하게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국 대비 공급망 완성도 격차가 큰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산업을 오랜 기간 동안 무역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현 구도상 협상의 확보를 위해서 좀 공급망 구축에 미국이 더욱더 박차를 좀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우에 불과했다. 두 사람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서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센티적으로 기우를 가지고 너무 이제 좀 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 많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계속적으로 이러한 패권 관련해서 미국이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미국이 자국 내 어떤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많이 빠졌을 때 2차 전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려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두 개였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데 네. 그죠? 미중 간에 서로 주고받다 보면 미국이 히토류 이런 거 받아가려면 반도체 일부 제재 풀어주고 2차 전지도 지금 완전히 중국 배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거기에 뭔가 좀 풀어주는 제스처가 주고받으면 우리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얘기 자체가 의제조차 나오지를 없었던 거죠.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래 다시 본업으로 좀 돌아가서 최근에 그 뭐 EV 시장도 조금 살아나고 ESS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결국은 확인해야 되는 게 실적인데 그죠? 네, 1분기 실적만 놓고 평가하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걸까요? 네, 우선은 몇 개 종목은 작년에 좀 바닥을 본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종목은 이번 1분기 실적의 바닥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아직도 적자인데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게 올라가는 게 맞느냐. 뭐 적자폭이 많다가 좀 적자폭이 좀 준 거 정도 아니냐. 근데 어떻게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다만 턴어라운드는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이번 실적신을 통해서 확인된 배터리 산업의 흐름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보면 좀 안정적인 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대폭적인 적자에 대한 어떤 축소가 또 있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연초부터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또 주가가 상승했던 두 가지 배경은 어차피 ESS의 가파른 성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한적인 EV 추정치 추가량 조정. 그러니까 EV 수요가 좀 줄긴 하는데 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더 줄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3월 달 수치를 놓고 보면 국내에도 보면 약간의 그때 지원금이 나갔는데요. 3월 달 한 달에 수요가 굉장히 좋았고 전기차 말씀. 그렇죠.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ESS 수요가 있지만 전기차만 놓고 보더라도 3월 수치를 보니까 약간의 보조금을 주니까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월간 최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올랐잖아요. 유가 오른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수요를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도 안 팔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3월 달에 유가 오르고 그다음에 일부 보조금을 좀 주니까 살짝 네. 건드리니까 쾌짐이 극복되는 것처럼 수요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건드려지면 모멘텀이 있으면 살아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과 2분기 가이던스에서도 ESS의 성장도 보였고 그다음에 EV 쪽의 추정치도 하향 조정이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좀 하방이 좀 단단하게 좀 지지가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보면 일부 종목들은 뭐 분기 흑자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는 적자폭의 대폭 축소라든지 하반기 중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언급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좋아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양국재 쪽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ESS 쪽이 좋아진다면 셀 업체들의 어떤 전환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셀 업체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네. 알버마리라는 쪽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의 수직 계열을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나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엔과 같은 포스코 계열 라인의 리튬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태여서 이런 종목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았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는 뭐 LNF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좀 최근에 보인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가다 왜 브레이크가 걸렸냐. 사실은 뭐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처럼 지금 가시적으로 막 자고 나면 이익이 늘어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국면인데 삼성 SDI가 가장 최근에 뭐 지표적인 종목이니까 네. 보면 뭐 러플리 보더라도 뭐 30만 원, 7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죠? 네. 꽤 오른 거에 대한 이제 조정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전반적인 전략으로 지금 타이밍에서 어떤 포션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체 2차 전지 전략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현재는 좀 ESS 수혜 기업들을 먼저 보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EV 수요가 강조되는 기기는 아직은 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ESS 수요가 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좀 더 이제 좋아질 수 있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ETF나 이런 것들도 워낙 활발하게 자금이 들어오니까 대형주로 해서 무겁진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적으로 대형주가 좀 더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ESS 쪽에 좀 더 많이 열려 있고 매출 비중이 있는 대형주 중심의 접근 방식이 좀 더 네.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뭐 어쨌든 기승전 종목 기업이 네. 어떻게 되느냐로 좁혀져야 되기 때문에 네. 2차 전지가 지금 뭐 바람이 불어서 뭐 전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선별할 필요가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셀부터 보면 삼성 SDI, LG 엔솔인데 역시 지금의 분위기는 SDI가 조금 더 네.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유리한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LG엔솔도 밀리지는 않겠죠. 일단 두 회사 자체가 최근에 발표된 게 뭐 벤츠향으로 어쨌든 대규모 공급 계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뭐 어쨌든 LFP 관련된 뭐 이렇게 이야기들 나오는 것도 네. 벤츠향으로는 최초에 또 수출 계약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엔솔이든 뭐 삼성 SDI든 둘 다 회사들이 최근에 어쨌든 모멘텀을 좀 보여줬고 대규모 공시 계약으로 모멘텀을 아주 오랜만에 보여줬고 말씀드렸던 ESS 시장에 대한 어떤 뭐 반응이라 그럴까 뭐 준비라 그럴까 체제 전환 라인 전환이 네.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EV 시장의 수요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요. ESS 시장은 한 50 정도까지는 시장이 클 걸로 보고 있는 시장이어서 상당히 포지션이 커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EV 쪽의 수요가 조금 주춤해진 상황에서 이런 라인 전환 공정 라인을 ES 쪽으로 빨리 이제 전환하고 있고 그게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잘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에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는 적자폭 축소 내지는 하반기 정도면 SDI도 이제 흑자 전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ESS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실질적인 숫자의 턴어라운드가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두 회사의 대응주 이 부분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 개별주보다는 아마 이런 ESS 수혜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셀업종 두 회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만 보면 삼성 SDI가 더 탄력적이었고 네. 오를 때 강했고 떨어질 때도 엔솔에 비해서는 더 견조합니다. 그죠? 네. 엔솔은 사실 같이 갔지만 오를 때도 그렇고 오를 때도 탄력적이지 못했고 떨어질 때 좀 더 빠지는 상황인데 근데 SDI만 볼 게 아니라 LG 엔솔도 같이 봐줘야 된다. 이 네.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소재 업종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은 게 포스코 그룹, 특별히 포스코 홀딩스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결국 최근 리튬 가격이 꽤 많이 음. 올라가고 있고 뭐 탄산 리튬 가격이 뭐 20만 위안 이상 올라오면서요. 사실 바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추정치를 보면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선물 가격이 24만 위안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꽤 올라오고 있고 알베말 같은 호주 쪽에 있는 종목들도 그런 리튬에 대한 수혜 성장을 보면서 꽤 주가 부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리튬의 수직 계열이라든지 어떤 그 소재 부분의 수직 계열화가 포스코 그룹이 잘 되어 있는 가장 압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눈에 좀 띄고요. 뭐 일각에서는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휴전 관련해서 뭐 건설주만 휴전이냐 재건하면은 대부분 다 또 철강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약간의 턴도 좀 업황도 좀 약간 네. 돌아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죠. 예. 그것만 갖고 철강주가 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건설주들이 최근에 탄력적으로 휴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꽤 오르기도 했지만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도 그 부분도 좀 있는 상태고요. 물론 포지션은 그게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이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수식 계열화 잘 돼 있고 이미 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눈에 띄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밑으로 내려가면 포스코 퓨처엠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주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도 좀 낙수 효과로서 계열사 중에 움직임도 좀 있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셀이 있고 셀 만들기 전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인데 양극재도 결국은 뭐 그 전에 이제 전구체 그죠? 네. 전구체를 만들려면 리튬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그 리튬 계열의 원소재의 그 밸류 체인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포스코 그룹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필두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음. 양극재 업체는 뭐 최근에 사실 가장 발군은 LNF였는데 그죠? 네. 네. LNF도 뭐 조정이 왔습니다. LNF 시각은 어떠세요? 네. LNF 사실 뭐 조정이 오긴 했습니다만 음. 최근에 뭐 10만 원 선 정도 바닥권을 두고 22만 5천 원까지 이것도 2배 정도 맞아요. 예. 한 얼마 기간 안 걸렸습니다. 음. 한두 달 정도 걸렸나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뭐 LNF가 가장 그래도 뭐 테슬라 쪽에 오리엔트 돼 있고 테슬라가 최근에 유럽 쪽에 출하량이 또 성장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LNF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조금은 가시적으로 조금은 열리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 향 LNF가 좀 눈에 띄는 국면이고 ETF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좀 가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좀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LNF 쪽이 조금 더 실제적인 숫자를 보여주면서 간다는 점에서는 LNF가 또 나쁘지 않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국면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 우리가 뭐 짜잘한 그 소재나 뭐 이런 쪽까지 확산되기는 조금 어려운 거고 나머지 소재들은 이제 또 개별 이슈에 인해서 한번 좀 네. 붕 떴다 그죠? 네, 또 좀 맞습니다. 사그라지고 이런 거고 말씀하신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 뭐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몇 개 상장돼 있잖아요. 네. 에코프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기존에는 이 코스닥 쪽으로 패시브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액티브로 갔고 또 이제 정부에서 중복 상장 규제 그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에코프로 그룹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꽤 네. 지금 몇 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뭐 차트 보더라도 아마 2월 달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횡보만 했었습니다. 조금 네. 오른 뒤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아마 연초 부분에 ETF나 뭐 시장이 형성되면서 좀 수급이 쏠리면서 좀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LF 올라간 거 보면 상승폭이 엄청 컸었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몇 달 동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렇고 또 최근에 코스닥 ETF에서는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예요. 거래소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차라리 반도체 사자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또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반기 논리로 보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엄청나게 뭐 턴이 돼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논리가 하반기에는 코스닥 쪽도 좀가 이제 1부 2부로 나뉘듯이 좀 클래스를 좀 나눈다고 하잖아요. 좀 좋은 종목을 한 군데 네. 모아놓고 조금 약한 종목들은 또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약간 나누어서 이제 시장을 좀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좀 좋은 쪽으로 편제된 쪽에 대한 부분들은 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쪽 편제된 쪽은 ETF나 자금들이 또 소요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쪽에 수급이 또 쏠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에코프로 그룹이 상당히 좀 좋은 그룹으로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뭐 상반기에 거래소보다는 좀 덜 올랐지만 아마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하반기에 코스닥 쪽에 괜찮은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 플레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해 놓고 보면 반도체를 따라갈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반도체 좋다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좀 더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좌를 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뭔가 시장을 또 나누어서 좋은 것을 또 이쪽으로 몰아주고 그러면 그쪽에 수급들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은 네. 에코프로 그룹이 좀 수급적인 그렇죠. 기회가 하반기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략 세우겠습니다. 현대차가 결국 현대차 사실 로봇입니다, 그죠? 네. 모멘텀이 있으니까 음. 또 급락하기 전에 쫙 당기다가 시장이 급락하니까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그죠? 네. 네. 포커스 뭐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이게 로봇 이야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 뭐 이런 거 나와야 이제 사실은 주목을 맞습니다. 받는 겁니다, 네. 그죠? 현대차 주가가 뭐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 이 정도면 사실 PER 9배, 10배 정도 되니까요. 네. 글로벌 지금 내연기관차 자동차로 보면 절대 싼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 건 네, 아니지만 네. 과거에 뭐 4배, 5배 이렇게 봤던 시기와는 다르고 주가가 이미 5, 60만 원대 정도면 한 10배 언저리는 왔다. 그러면은 뭐 내연기관으로서의 현대차는 적정 뭐 주가까지 온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서 한 단계 레벨이 되려면 결국 이제 로봇이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겪고는 있지만 뭐 삼성전자 노조나 이런 이슈들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조선업종까지 얼마 전에 좀 불똥이 튀었죠. ST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의 30%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각 기업들마다 특히 대형사들마다 대부분 다 이런 뭐 영업이익 대비 얼마를 이렇게 좀 요구하는 노조 쟁의 행태가 이제 조금은 네.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뭐 노동쟁의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게 맞다 틀리다 논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그런 쟁의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면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로봇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노조 관련된 부분들의 리스크가 대기업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나? 하루라도 빨리 로봇으로 이 제조전환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환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 주식적인 관점에 판단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의 부분들을 좀 좋게 빨리 좀 더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푸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그 관점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부분들이 6월 달에 IPO 등과 관련해서 이제 그 미국의 뭐 소프트뱅크 그죠? 일본의 소프트뱅크 관련된 풋옵션 행사 여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그게 오는데 뭐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번에 IPO를 니네가 이 시점까지 못했으니까 내 주식을 사가라라고 하는 풋옵션을 행사할 것인가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이잖아요. 당분간 지금 최근에 네.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좀 더 기다린 쪽으로 가겠죠. 다만 IPO 관련된 뭔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고 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 자체보다는 좀 더 강화된 뭔가의 계약서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최근에 피규어 AI가 약 50조 원 정도 밸류로 시리즈 C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투자를 받으면서 빅테크들이 지금 2개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지분 관련해서 소프트뱅크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뭔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 관련된 지분 구조에 엔비디아나 알파벳과 같은 회사가 좀 끼어들지 않겠냐라는 그럴 시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네, 조심스러운 추정이 있습니다. IPO 앞두고 좀 더 열어놓을 수 있고요. 시리즈 관련된 투자 그리고 오늘 기아 사장단 쪽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시점은 2028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전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가 상장하자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이번 6월에 변화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7, 8월 정도 늦어도 7, 8월 정도면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 대량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화할 수 있는 기간들이 네. 빠르면 6, 7월 좀 늦으면 7, 8월 정도인데 그것도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정상적으로 대량 양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확인된다는 시점이 그 정도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 피규어 AI 관련 쪽에서 이제 로봇을 가지고 제조 라인에서 30몇 시간 정도 돌아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라이브로. 그러다 보니까 제조 라인에서 로봇이 막 이렇게 일을 계속 30몇 시간 하고 있는데 인간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어떠냐 비교가 되니까 로봇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지금 생산성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는 30몇 시간 돌리는데 사람이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하고 해봤을 때는 훨씬 더 좀 효율성에서 로봇이 좀 더 나은 게 수치적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지금 라이브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마 좀 당겨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 이게 되네. 이게 되다 보니까 로봇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현대차나 모비스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문제 시장에 일단 단기적인 조정 문제이다 보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대차나 모비스 좀 빠지는 국면이 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6월, 7월, 8월 정도 가면 로봇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좀 비중 확대라든지 신규 유입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그 그리고 있는 그림들, 빅픽처들을 사실 하나씩 네. 이제 둘씩 완성해가는 그런 그죠? 네. 포석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한 로봇의 로봇의 학습, 그죠? 현장 투입,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면 현대차가 그리는 빅픽처는 뭘까요?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실제 로봇 회사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도 현대차 목표 주가를 9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가장 효율적인 물리적 현실 세계의 데이터 수집 도구로서 자동차가 쓰일 것이다. 뭐 자율주행으로 가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뭘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타고 다니는 어떤 수단인가 아니면은 이게 조그만 스마트폰이 오히려 대형화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것인가.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어떤 스마트폰에. 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2028년도부터 약 5년간 700만 대 정도의 데이터 수집 가능 자동차를 배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슬라와 일부 중국 브랜드를 빼면 이 같은 대규모 플릿 운영이 가능한 업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견줄 수 있는 한국의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있다는 거고요. 월드 모델 개발을 점령하고 있는 엔비디아, 구글과의 협력이 이미 시작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9년도부터는 데이터 센터 가동, 그 다음에 아트리아 AI 탑재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월드 모델 AI도 아마 현대차 그룹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서는 순수한 어떤 내연기관의 자동차라서 볼 게 아니라 현재 개발자로서, 그때 테슬라가 원래 개발자였고, 그다음에 지능 제공자, 이게 뭐 중국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능 개발자, 이게 니오나 리오토 이런 데서도 샤오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공급자가 이제 화웨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비아드가 있고, 그다음에 레거시 이런 것도 쭉쭉 개발자로 올라가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관련된 28년 추정치도 물론 자동차도 일정 부분 잘 팔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데이터 어떤 그런 추론에 관련된 부분에 데이터 수집 도구로서 그리고 로봇 관련된 현실화된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로서 탈바꿈된다면 멀티플 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네. 볼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라고 적고 현대차라고 읽는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네. 자동차 얘기하면서 자동차를 현대차가 좋을까요? 기아가 좋을까요? KG 모빌리티를 사야 될까? 이런 네네네.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네. 결국 이제 로보틱스와 새로운 뉴 현대차의 그림들인데, 그럼 다시 한번 현대차를 포함해서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급등해서 했던 모비스, 오토에버, 글로비스, 그죠? 뭐 네. 이런 그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종목 이야기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현대차는 좋게 보고요. 네. 현대차가 로봇 산업의 중심이니까 일단 좋게 보는데 사실 탑픽은 모비스 같아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현실화되면요. 가장 연계돼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바로 넘어간다 봅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게 로봇의 모멘텀도 될 수 있지만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결국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이제 한 23%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 가운데 IPO를 하면서 일부 수익화하면 6조 원 이상의 손에 쥘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형성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6조 원 정도면 수천억의 세금을 내고 본인이 필요한 지분 취득까지 가능한 금액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 보거든요. 그럼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역시 현대 모비스이고요. 또 로봇 산업에서 지금은 전체 로봇을 만드는데 50%의 비용이 액추에이터예요.
그러면 로봇의 50% 비용이 액추에이트인데 현대차 그룹의 그 로봇을 만드는 80%를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상대적으로 2030년까지 가면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은 모비스가 늘 거다. 근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로봇 산업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까지 간다면 현대차도 좋겠지만 모비스가 중심선상에 서 있고요. 뭐 오토웨이버는 좀 밸류 문제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 작은 종목이라 그런지 변동성 왔다 갔다 좀 맞아요. 큽니다.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면을 본다면 충분히 모비스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